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전통 씨름의 진심인 외국인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도 점점 잊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외국인이 지키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씨름을 가르치고 대회에 출전하고 심지어 외국의 씨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안내는 독일에서 온 평범한 체육학도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한국 씨름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안내가 처음 씨름을 보았을 때 느꼈던 생각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내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씨름장에서 낯선 금발의 독일 여성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들 틈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술을 가르치는 안내의 목소리가 씨름장 안을 울렸습니다. 자, 허리를 더 낮추세요. 상대의 눈을 보지 말고 동작을 읽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요. 안내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남성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삿발을 잡은 채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 그것도 여성이 이렇게 한국 씨름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씨름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안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네요. 씨름을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안내의 씨름 연습실은 부산의 한 체육관 안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역대 씨름 챔피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넓은 모래판이 깔려 있었죠. 그녀가 이끄는 외국인 씨름단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9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전통 씨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씨름에 대한 열정이죠. 안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씨름에 대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맨 처음 씨름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른들이 모래판에서 삿발을 잡고 싸우는지, 그냥 단순히 서로를 넘어뜨리는 경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내는 처음 느꼈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기술이 담긴 전통 무예였습니다. 안내의 제자 중 한 명인 미국인 존이 질문했습니다. 안내, 너는 어떻게 씨름을 시작하게 된 거야? 안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참 운명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온 건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죠. 저는 독일에서 체육학과 무용을 전공했고 한국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전통문화나 무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포츠를 선호했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즐기는 평범한 독일 여성이었습니다. 안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며 SNS를 하루 종일 들여다봤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씨름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스포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씨름 영상을 본 안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씨름이 어떤 스포츠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씨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랐고,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무용과 체육학을 전공한 안내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냥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굳이 전통 스포츠에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오히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포츠를 선호했답니다. 크로스핏, 필라테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트렌디한 운동을 주로 했어요. 전통이라고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몇 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체육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본 짧은 영상이었는데 두 남성이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잡고 힘을 겨루는 모습이 신기했죠. 처음엔 솔직히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왜 어른들이 모래판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냥 단순히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단순한 경기라고 여겼죠. 서양의 레슬링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상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궁금했죠. 호기심에 씨름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역사가 2000년도 넘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추석이나 단오 같은 명절에 즐기던 문화적 행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씨름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규칙으로 경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죠. 유튜브에서 씨름 경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씨름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스포츠더라고요. 한국인 친구에게 씨름에 대해 물어봤어요. 씨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니? 그런데 정작 제 또래 한국인 친구들은 씨름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TV에서 가끔 봤어.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씨름보다 축구나 야구 같은 현대 스포츠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스포츠가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는 걸까? 더 알아보고 싶었죠. 인터넷에서 씨름 클럽이나 도장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산에 있는 한 씨름 클럽을 발견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객도 환영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외국인 여성이 씨름을 배우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부산의 한 씨름 클럽에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가 체육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고 한국 전통 스포츠를 직접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며 권했죠. 사실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그저 한국 문화체험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씨름장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모래판 위에서 다부진 체격의 남성들이 삿발을 잡고 서로를 밀치며 훈련하고 있었죠. 그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기합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낯설고도 거칠어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코치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 하나하나에 선수들은 진지하게 따르고 있었어요. 마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느껴졌죠. 그런 모습을 보니 씨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경하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자도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코치님께 물었죠.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코치님은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라고 답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볼래요? 코치님의 제안에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님은 저에게 훈련복과 삿발을 건네주셨죠. 처음 보는 삿발을 어떻게 매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코치님이 직접 배워야 해요라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삿발을 차고 모래판에 올라서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어요. 코치님은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주셨죠. 허리를 낮게,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중심을 잡으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몸이 자세에 적응해 갔습니다. 기본 동작을 배우는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모래가 온몸에 묻고 옷도 더러워졌지만 묘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스포츠인데도 뭔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제 몸이 알고 있던 동작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짧은 체험이 끝나고
코치님은 관심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에게 정말 재미있었어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그런데 주변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날 경험을 SNS에 올렸더니 너무 남성적인 운동 아냐? 한국 전통 스포츠라니 좀 구식이지 않아?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친구는 왜 하필 씨름, 태권도 같은 거 배우지? 라고 하기도 했죠. 솔직히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씨름이 남성적이고 구식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씨름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고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결코 구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씨름 클럽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더 배우고 싶었고 씨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씨름 훈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정식 훈련 날, 저는 가벼운 운동 정도로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준비 운동부터 심상치 않았죠. 코치님은 오늘은 가볍게 시작할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볍게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200번의 스쿼트, 60번의 팔굽혀펴기를 반복했어요. 말 그대로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팔은 떨려왔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훈련은 더 힘들었어요. 맨발로 모래판을 딛고 낯선 기술을 익히는 동안 발에는 상처가 나고 허리와 어깨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가 따갑기도 했고 옷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 불편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해보던 운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훈련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훈련은 더 힘들었어요. 코치님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라며 다른 훈련생과 대련을 시키셨습니다. 상대는 제보다 키도 크고 힘도 강한 남성이었죠. 삿발을 잡고 대련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허공에 붕 떠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저 모래만만 보았죠. 코치님은 다시라고 외치셨고 저는 다시 일어나 상대와 마주 섰습니다. 5번의 대련 동안 5번 모두 져버렸어요. 한 번도 제대로 기술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눕게 됐죠. 그때 여자가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는 누군가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더 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훈련 후 코치님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독일에서는 운동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 초보자 수준이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만두는 게 어때? 이건 너무 위험해 보여라고 걱정했어요. SNS에 올린 훈련 사진에는 여자가 왜 이런 거 해? 예쁜 운동 많잖아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제가 씨름을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씨름은 저를 점점 더 끌어당겼습니다. 좌절감 속에서도 뭔가 깊은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코치님께 개인 레슨을 부탁드렸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니까 추가로 배우고 싶어요. 코치님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본기를 연습했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으로 근력을 키웠고 코치님이 알려주신 기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숙소 방바닥에 매트를 깔고 혼자서 기술 동작을 연습하기도 했죠. 2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력이 좋아졌고 기본 기술도 익숙해졌어요. 대련에서는 여전히 이기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오래 버틸 수 있게 됐죠. 코치님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씨름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그리고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주 2번씩
빠지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면서 한국 씨름의 깊은 매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겨루기로만 보였던 씨름이 실은 아주 정교한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코치님은 매 훈련마다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무릎치기,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들배지기 등 다양한 기술이 있었어요. 각 기술마다 고유한 특징과 사용하는 상황이 달랐죠.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틈을 노리는 전략적인 경기였습니다. 씨름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요구했어요. 육체적인 힘만큼이나 정신적인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했죠. 상대방의 동작을 예측하고 적절한 순간에 기술을 쓰는 판단력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는 명상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래판 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코치님은 씨름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모래판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이 우리 삶과 같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을 통해 인내심, 겸손함, 끈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훈련 중에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상대의 다리를 걸 때 타이밍을 놓치는 실수였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코치님은 잠시 훈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안내,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지. 지금 내가 실패하는 건 내 몸이 아직 그 동작에 익숙하지 않아서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 코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씨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순히 이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매 순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씨름판 안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모래판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일어섰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진심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됐고 씨름에 담긴 역사와 전통도 알게 됐죠. 한 선수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을 씨름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상품으로 받은 소를 타고 마을로 돌아갔다는 재미있는 일화였죠. 또 다른 선수는 어린 시절 추석 때마다 마을 씨름 대회를 구경했던 추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씨름을 통해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삿바, 모래판, 기술, 들배지기 같은 단어들을 배우면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됐죠. 코치님은 제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안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 씨름 실력보다 더 빨리 늘고 있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씨름이 점점 저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씨름장으로 향했고 주말에도 훈련을 빼먹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모래판 위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씨름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코치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안내, 이제 대회에 나가볼 생각 없어. 순간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코치님은 내 실력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진지하게 씨름을 배우고 대회에도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씨름을 통해 느낀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씨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경험하고 배우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루는 연습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씨름을 하다니 놀랍다, 감동이다. 우리 문화를 사랑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제 일상을 공유한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코치님께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코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씨름은 우리 전통인데 요즘 젊은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이 없어. 그런데 외국인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씨름의 현실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스포츠였던 씨름이 현대에 와서는 인기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야구나 축구, 농구 같은 서구 스포츠에 더 관심이 많고 전통 씨름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간다는 게 안타까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씨름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제가 즐기는 것을 넘어서 씨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SNS에 씨름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모습, 기술 설명, 씨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등을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설명했어요. 처음엔 몇백 명 정도만 보던 제 계정이 점점 팔로워가 늘어났고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의 한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에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씨름을 가르칠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문화 전문가도 아닌데요. 하지만 코치님은 내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씨름을 설명하면 더 좋을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직접 외국인들에게 씨름을 소개하는 짧은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앞에서 씨름의 기본 동작과 역사를 설명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직접 삿발을 메고 모래판에 올라서자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씨름은 단지 한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인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후 외국인 씨름단을 조직하며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왔어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외국인 씨름 동아리를 만들지 않을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씨름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죠. 코치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두 손을 들고 환영하셨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씨름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걸. 코치님의 지원 아래 저는 SNS를 통해 외국인 씨름 동아리 회원을 모집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씨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은 있어도 직접 해볼 생각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제 SNS 계정을 통해 씨름의 매력을 알리다 보니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첫 모임 날 예상보다 많은 7명의 외국인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독일인, 호주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왔다고 했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네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외국인 9명으로 구성된 씨름팀을 만들게 되었고 곧 있을 지방대회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씨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어요. 미국인 존, 캐나다인 마이클, 프랑스인 소피, 호주인 에밀리, 영국인 제임스, 스페인인 마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온 제 친구 한스와 루이자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체형과 성격, 운동 능력 때문에 훈련 방식도 달랐어요. 미국인 존은 레슬링 경험이 있어 기술 습득이 빨랐고 프랑스인 소피는 유도를 했던 경험 덕분에 균형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영국인 제임스는 기본적인 체력부터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낯선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부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호주인 에밀리가 안다리 걸기를 연습하다가 발목을 접질렸고 스페인인 마리아는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 동안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코치님은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셨고 저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팀원들에게 전달했죠. 가끔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씨름에 대한 열정 하나로 저희는 똘똘 뭉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 나갔죠.
코치님도 저희 열정에 감동하셨는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저희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팀원들이 각자의 나라 언어로 씨름 용어를 번역해 서로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사빠는 영어로 사바 벨트, 프랑스어로 센츄어 디 사빠, 독일어로 사바주델로 불렸죠. 이렇게 씨름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저희를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안에 외국인이라는 한계와 여성이라는 벽을 자연스럽게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외국인이니까 잘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라서 남자들처럼 힘을 쓸 수 없다는 한계도 스스로 정해놓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벽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씨름은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전략, 타이밍과 균형 감각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국적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치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씨름은 머리로 하는 거야. 몸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 팀 훈련을 통해 저는 리더십도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번역을 돕는 역할이었는데 점차 팀원들을 이끌고 조직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훈련 일정을 조율하고 각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연습을 돕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전에는 소극적이고 남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성격이었는데 씨름을 통해 자신감과 주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상대와 맞서는 경험이 실생활에서도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거죠.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희 팀은 특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모여 추가 훈련을 하기로 한 거예요. 코치님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특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일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더 열심히 했죠. 대회 2주 전, 저희는 모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씨름 클럽 회원들을 초대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해본 거예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팀원 중 3명이 승리를 거두었고 나머지도 선전했어요. 코치님은 이 정도면 실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팀원 중 한 명인 영국인 제임스가 갑자기 발목을 다쳤어요. 일상생활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였는데 의사는 최소 한 달간 운동을 금지했습니다. 제임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없어도 우리는 너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자 씨름은 진짜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인이 하는 한국 씨름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랑하는 씨름이 된 거죠. 국적이나 성별,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진정으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팀은 대회장인 부산 시민체육관에 도착했어요.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죠. 외국인 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저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일부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대회장은 씨름 선수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관중들로 북적였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모래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으로는 응원석이 마련되어 있었죠.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씨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도 있었어요. 처음 대회장을 본 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 정말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져.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는데 다른 팀 선수들이 저희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몇몇은 친근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외국인 팀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을지 궁금했던 거겠죠. 개회식이 시작되고 참가 팀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씨름단입니다. 한국 전통씨름을 사랑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아나운서의 소개에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캐나다인 마이클이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고등학교 씨름부 출신의 젊은 선수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삿발을 꽉 잡고 기술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이 배지기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가볍게 피했고 곧이어 상대의 안다리 걸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패배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 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프랑스인 소피가 나갔습니다. 여성부 경기였는데 상대는 대학 씨름부 선수였어요. 소피는 처음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기술을 잘 방어하며 경기를 이어갔고 결정적인 순간에 들배지기 기술을 성공시켜 승리를 거뒀어요. 소피의 승리에 저희 팀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관중들도 놀라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아마도 외국인 여성이 정통 씨름 기술로 승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저희 팀은 생각보다 훨씬 선전했습니다. 미국인 조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 패했지만 호주인 에밀리와 스페인인 마리아는 각각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몇몇 팀은 처음에 저희를 무시하다가 실제 경기에서 저희의 실력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출전했어요. 상대는 오랫동안 씨름을 해온 경험 많은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에서는 안내, 파이팅이라는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코치님과 팀원들의 응원이었죠.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중심을 잡으며 기회를 노렸어요.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고 어느 순간 저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상대가 중심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고 배지기 기술을 시도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잡힌 상대의 삿바, 허리를 깊이 숙여 상대를 들어 올리는 힘, 그리고 상대가 공중에 뜨는 순간,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가 모래판에 등을 대고 넘어졌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판을 바라봤고, 심판은 제 손을 들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의 기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배지기 기술은 현장에서 큰 환호를 받았고, 경기가 끝난 후 대한씨름협회 관계자분이 직접 다가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씨름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인 안내가 아닌 씨름인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결과 저희 팀은 종합순위에서 중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처음 참가한 대회치고는 놀라운 성적이었죠. 코치님은 내가 지도한 팀 중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팀은 처음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 팀은 모래판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과거 씨름 챔피언이었던 원로 선수였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소. 우리 씨름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앞으로도 씨름의 정신을 널리 알려주시오. 그 말씀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씨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씨름을 계속하자. 씨름 클럽을 만들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리자.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대회 다음 날 지역신문에 저희 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씨름의 맥을 잇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인터뷰 요청도 여러 곳에서 들어왔고 심지어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씨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름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스포츠입니다. 저는 그저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대회 이후 저희 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훈련하는 모습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회원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엔 9명이었던 팀이 한 달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씨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코치님은 늘어난 회원들을 위해 훈련 시간을 늘리고 레벨별로 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보자반, 중급자반, 그리고 대회 준비반으로 나뉘어 더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중급자반을 맡아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코치님의 지도 아래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씨름을 설명하는 제 방식이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더 이해하기 쉬웠다고 해요.
대회로부터 약 한 달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남아 씨름을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죠.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그렇게 저는 부산에 정착하고 씨름 코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씨름의 정신과 기술을 더 깊이 배우는 동시에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더 이상 독일인 안내가 아닌 씨름인 안내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외국인 씨름단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씨름 영상을 만들고 모래판 훈련을 지속하며 씨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조는 자신의 체육관 한켠에 작은 모래판을 마련해 씨름 교실을 열었고, 프랑스의 소피는 파리에서 한국 전통 무예의 날 행사를 개최해 씨름을 소개했어요. 호주의 에밀리는 학교 체육 시간에 씨름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스페인의 마리아는 SNS에서 씨름 챌린지를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 더 깊이 씨름을 배우는 한편, 틈틈이 독일을 방문해 씨름을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처음 독일에서 씨름 워크숍을 열었을 때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차츰 관심이 높아져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 등 여러 도시에서 워크숍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씨름을 레슬링의 일종이라고 오해했어요. 하지만 삿바의 사용법과 경기 방식, 그리고 씨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씨름의 독특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인들은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각 기술마다 어떤 물리학적 원리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았죠. 독일의 몇몇 언론에서는 한국 씨름의 세계와 선봉장이라며 저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한 스포츠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내 씨는 왜 굳이 씨름을 선택했나요? 왜 다른 스포츠가 아닌 씨름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철학,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씨름을 통해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씨름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씨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독일의 한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는 씨름의 기술과 훈련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씨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하루 씨름 체험 코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대한씨름협회에서 국제씨름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씨름의 국제화 전략과 외국인 대상 홍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협회와 함께 일하면서 세계씨름 페스티벌이라는 국제 행사를 기획하게 됐어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에 맞춰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온 씨름 애호가들이 모여 기술을 겨루고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였죠. 첫 행사에는 12개국에서 5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했고 한국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씨름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신과 정서를 제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씨름에 담긴 정정당당함, 상대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조화 같은 가치들은 제 삶의 원칙이 되었어요. 처음 씨름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해보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씨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문화적 경계를 넘는 용기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독일에 계신 부모님께서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씨름이 저를 한국에 묶어두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제가 씨름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후에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경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 내 눈에서 빛이 나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 일상 대화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한국 문화와 관습에도 익숙해졌어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도 배웠고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씨름을 통해 만난 인연들이에요. 코치님은 이제 제 인생의 멘토가 되셨고, 팀원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씨름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 인생은 씨름을 통해, 한국을 통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씨름을 만난 것은 분명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운명은 저를 더 넓은 세계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단지 과거의 전통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씨름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자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누구든, 어떤 국적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씨름을 통해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 씨름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씨름이냐고요? 그때는 저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름은 제게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씨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상대와 마주할 때 제 안의 두려움과 한계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숨겨진 강인함과 끈기를 발견했죠. 씨름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씨름은 제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씨름이 증명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씨름은 제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씨름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면서 한국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됐고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씨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씨름 대회에 참가하고 워크숍을 통해 씨름의 기술과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씨름의 세계화를 주제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씨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씨름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로 기본 기술부터 고급 전략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구독자는 당신 덕분에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씨름의 가치는 경기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의 정신은 우리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공정한 경쟁,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이런 가치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하죠. 저는 씨름을 통해 이런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씨름으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씨름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표죠. 현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씨름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씨름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흥분, 그리고 씨름을 통해 경험한 깊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씨름이 단지 한국의 전통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낯선 문화에 도전하는 것은 때로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씨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씨름을 찾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름에 대한 작은 관심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씨름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가까운 씨름장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씨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